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영상으로 나갔는데 지난해 12월 좀 충격적인 사건이 전해졌었죠. 한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는데, 근데 지금 새롭게 전해지는 보도들을 좀 보면 이 남편이 10년 동안 아내를 좀 괴롭혀왔다는 이런 증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싸움 끝에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라고 하는 단순한 사실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는데 예. 이번에 22일 검찰의 그 공소장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13년 이제 결혼을 한 무렵부터 예. 이제 여러 가지 그 아내를 괴롭혀 왔던 것이 밝혀졌는데요. 예컨대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 뭐 이런 그 비하 발언을 한다든가. 예. 2018년 아내하고 협의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뉴질랜드로 이주를 하고 난 이후에 예. 아마 그때 아내가 한국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어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리고 이제 뭐 영상 통화를 통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 아내를 괴롭혀 왔고 뭐 현관에 있는 신발을 찍어서 보내달라. 그렇습니다.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예. 이제 아이들로 하여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강요하는 뭐 이런 행동도 있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이거 좀 들으면 들을수록 피해자가 얼마나 10년 동안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너 같은 여자는 서울역 가면 널려 있다라는 비하 발언,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이런 발언은 사실 흔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와 어떤 심리가 좀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마 자신의 수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아내가 거기에 투자하는 그 시간, 노력 이것에 비해서 얻는 그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다라고 본인이 판단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아마 이제 그 속마음은 아내가 직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마땅하지 못하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내의 직장 생활을 좀 좋아하지 않았던 거군요. 그래서 그렇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하 발언을 했던 거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2018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갔는데 이게 아내와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통상 뭐 이주를 하게 된다면 아내하고 당연히 그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2018년에 이제 아이들만 데리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아마 한국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를 갖다 어떤 걸 보냈냐면 예. 내가 이제 불륜에 들켰을 때 감추는 그 대처법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너의 행동, 즉 아내의 그 대응하고 상당히 흡사하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성병 검사 결과를 보내라. 그리고 이제 3개월치 휴대폰 그 통화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고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영상 통화를 통해 가지고 현관에 있는 신발을 갖다 찍어서 보내라 뭐 이런 등등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 괴롭힘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본인의 의사로 아내와 협의 없이 자녀들을 데리고 해외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거죠? 글쎄요, 아마 이제 이 그 남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동 대처를 하는 걸 보면 예. 그 의처증 같은 그런 것이 좀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교수님 보시기에 그 남편이 했던 이런 행동과 언행들이 의처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예. 실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기가 아내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 예. 이게 상당히 많이 관찰되고 있죠. 본인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부인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객관적인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는 전형적인 어떤 그 의처증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포인트이긴 한데 자녀들에게 엄마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이 이제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것인데요. 예. 심지어는 이제 그 딸에게 어머니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아마 영어로 가르쳐 가지고 그것을 녹음을 하거나 또 이제 아들에게 있어서는 어디서 또 밖에서 나쁜 짓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녹음 같은 거를 해서 아내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내와 이 자녀들 양측에 대해서 정서적인 학대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엄마로서 자기가 낳은 그 자식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붕괴 상태, 즉 다시 말해서 엄청난 그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통상 이제 부부 사이의 갈등에 아이들의 그 어떤 그 행동을 갖다 개입시켜서 비난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하지 않아야 될 그럴 그 행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데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유아기에서부터 지금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10년 동안 사실상 엄마와는 어떤 정서적인 교류가 단절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 가정 폭력의 일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전형적인 가정 폭력인데 가정 그러니까 폭력 아내에게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측으로 다 어떤 정서적인 학대라고 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좀 이게 걱정되냐면 예.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뭐 엄마한테 영어로 욕을 하거나 또는 뭐 이상한 얘기를 갖다 해서 녹음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 이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나중에 이제 그 어떤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 파악을 해서 예. 자기 본인은 아니지만은 아버지 강요에 의해서 그런 것을 녹음을 해서 엄마한테 했다라고 그런 얘기를 갖다 했다는 것을 본인이 이제 나중에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본인이 상당한 죄책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내 본인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행동이 엄마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장기적으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동과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정황을 좀 포착하게 되면 이건 뭐 검찰이 기소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것은 이제 검찰로 넘어간 사안이니까 예. 실제로 이제 아동복지법상에서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서적인 학대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검찰이 판단해서 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소를 갖다 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 11월 달 이 판례에서도 이 지속적인 그 어떤 부부 싸움을 하면서 그 아이 앞에서 어머니의 목에다가 쇠사슬을 걸게 해서 사망케 한 그 남성이 아동 그 복지법상에 있어서의 정서적 학대를 인정받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판례가 있군요. 방송 들으시면서 10년의 세월을 어떻게 피해자가 참았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이렇게 마냥 참고 산 것은 아니고 도저히 못 참겠어서 이혼을 하려고도 했어요. 그 살해당할 당시에도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021년에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가 남편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각서를 쓰고 취하를 했고 그래도 그래서 또 다시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피해자가 지금 사망하게 됐으니 이혼 소송은 그대로. 그거는 이제 완전히 없던 것으로 이제 돼버린 거죠,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이혼 소송을 처음에는 그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작년 11월 달 이혼 소송을 하기 2년 전에 이미 이혼 소송을 한번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성 같은 경우가 이혼 소송을 하니까 이 남성이 갑자기 각서를 쓰고 나는 앞으로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의처증으로 의심할 만한 언행? 왜냐하면은 의처증으로 오해할 만한 언행, 상간남이 있다는 등의 발언을 갖다 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거기 각서에 썼으니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믿고 이 여성이 그때 이제 고소를 갖다가 그 이혼 소송을 취소를 갖다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또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거 보면 그때 당시 했던 남편의 약속들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던 거고 그 이후로도 피해자는 또 다른 심적인 고통을 좀 상당히 겪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재판부는 좀 헤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재판부에도 상당수의 탄원서가 좀 접수됐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기는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번에 사망한 그 여성 같은 경우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많은 탄원서가 지금 현재 도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남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딸의 그 어떤 그 책가방을 가져가라라고 하는 전화를 해서 자기 아내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발적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다음 달 2월 28일로 2차 공판 기일이 이제 결정이 됐다라고 하니까 재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재판
공판이 좀 펼쳐져야 알겠습니다만 정서학대 혐의라든지 뭐 이렇게 정황상 아동학대 정황도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단순히 어떤 그 부부 싸움 끝에 뭐 아내를 살해했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 이번에 이제 검찰의 그 공소장에 의하면 실제 예.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동 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된다면 그냥 단순하게 우발적인 살인을 한 그 사항하고는 좀 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아직 미성년인 자녀들에 대한 심리치료도 좀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일단 재판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서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윤종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낮에 등산로에서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에 대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계획성이나 고의성은 인정은 했지만 사형 선고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 8월 17일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등산로에서 이 최윤종이 그 당시에 이제 체육 연수를 하러 가는 30대 초등학교 여교사를 너클로 얼굴을 때리고 네. 쓰러진 이후에 이제 다시 목을 졸라서 살해했기 때문에 강간 그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죠. 예. 근데 이제 이 그 최윤종의 행동을 보면 넉 달 전에 이미 너클을 갖다 구입을 해서 갖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범행 장소를 수십 회 이제 본인이 답사를 했고 그리고 실제 범행 장소에는 2번 정도 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획성이나 고의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1심 판결 1심에서는 재판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뭐 사실 이게 뭐 계획성 고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사실상 종신형으로 사형을 활용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지금 유족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럼요. 가정 환경이나 뭐 우울증 같은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을까요? 그렇게 지금 현재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최윤종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뻔뻔스러운 그런 면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요. 예. 예컨대 이제 그 변호사로부터 사형 또는 무기 둘 중에 하나 될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예. 자기는 그 피해자를 살인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30년 동안 성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성폭행만 하려고 했을 뿐인데 너무 예. 심하게 저항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사람이 죽게 된 거니까 예. 나는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갖다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반성의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이 이렇게 높은 형도 아닙니다만 사실 사형 네.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입장, 결국에는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건데 재판부는 이걸 반성의 기미가 있다고 본 겁니까? 일단은 그 재판부에서는 반성문 한 장을 보고 네. 반성 기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도요, 딱 한 장 썼어요. 그것도 이제 검찰에서 사형을 갖다 구형을 하고 난 이후에 예. 부랴부랴 이제 낸 거란 말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애초에 너클을 사지 않았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모든 책임을 너클과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그간의 행동을 볼 때 송치를 하는 그 과정에서 좌우를 살핀다든가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든가 하는 그런 거. 취재진 보고 뭐 탄성을 와 뭐 이런 예, 그렇기도 탄성도 하고 들었죠. 약간 웃음도 띄고요. 예.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서 실실 웃거나 혀를 날름거리거나 예. 또 이제 몸을 비비꼬거나 삐딱하게 앉아 있고 한숨 쉬고 대답을 할 때 이 소위 얘기하는 그 손머리라고 해서 손을 머리 뒤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갖다. 이런 삐딱한 자세 네네네,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우진 씨로서는 쩝쩝거리면서 큰 죄를 졌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피해자 명복을 빌겠다 이런 아주 그냥 그 상투적인 그런 얘기를 함으로써 당시 심지어 이 재판장이 아니 똑바로 앉아라라고 주의까지 줬다라고 하는데 예. 이 반성문을 썼다라고 해서 반성을 했다라고 인정을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항소할 수 있으면 저라도 항소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이 판결을 받고서 이것도 억울하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또 제출했더라고요. 바로 그 다음날 예, 했습니다. 그게 어제죠. 예, 24일. 어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반성이라고 하는 그 어떤 의미하고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유족의 마음으로 감히 제가 유족의 마음을 헤아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 제가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려면 이제 검찰도 항소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검찰은 이제 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재판부나 유가족을 농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나왔으니까 여론을 감안을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형을 요청하는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사형에 있어서 실질적인 집행 여부하고는 별개로 예. 그 어떤 행동에 걸맞는 그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 전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범죄에 있어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전체의 어떤 인권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은 반드시 뭐 2심에서도 사형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그 항소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이후에 이제 2심 결과 그 재판 결과를 우리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고 좀 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라이더에서 끝까지 지켜볼 예정입니다, 교수님. 최윤종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범행할 용기를 얻었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기가 막혔는데,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범행하기 전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결심을 했다고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족 쪽이 지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걱정하는 건 최윤종의 이런 선고를 보고 누군가 또 다른 범행을 결심할까 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유족이 이런 부분까지 걱정을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검찰도 항소에 나서게 되면 2심이 또 열리게 될 텐데 여기서의 쟁점은 뭐가 될지 하나만 짚어주신다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최윤종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 아니잖아요. 예.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한 20년 정도 뒤가 되면 최윤종이 가석방으로 석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저런 사람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저런 그 위험한 사람이 우리 근처에 또다시 돌아온다라고 예.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재판부에서 그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20년, 25년 뒤를 갖다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좀 신중한 어떤 그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저희가 끝까지 관심을 갖는 수밖에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